왕이 되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조선 제25대 왕 철종. 그는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나무꾼으로 살았고 왕이 되었지만 결국 꼭두각시로 죽었습니다. 왜 그는 왕자에 앉고도 불행했을까요? 왜 권력의 정점에 서서도 자유롭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역사는 그를 비운의 왕이라 부를까요? 1849년 6월 어느 새벽 강화도 교동도 산골에서는 한 청년이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원범. 19년 동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왕족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왕이 될 거라는 상상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 영의정 정원용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드디어 찾았습니다. 조선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무꾼이 왕이 된 순간.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자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고 권력은 축복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왕실은 그를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옥새를 찍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종의 삶은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가 남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1830년 조선 왕실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왕의 조카였고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귀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주어진 것은 궁궐이 아니라 유배지였습니다. 아버지 덕왕군은 영모 혐의로 사사되었고 온 가족은 강화도로 쫓겨났습니다. 왕족이라는 이름은 보호가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어린 이원범은 강화도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왕손이라는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겨우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철종실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덕왕군의 자손들은 강화도에 안치되어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였다. 이 짧은 기록 뒤에는 참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왕실은 피해 숙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순조 시대부터 시작된 세도 정치는 왕권을 약화시켰고 왕족들은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덕왕군처럼 왕위 계승과 관련될 수 있는 인물들은 철저히 감시당하고 억압당했습니다. 1830년 덕왕군이 영모 혐의로 사사된 사건은 당시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영모였는지 아니면 세도 가문의 정치적 제거였는지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과였습니다. 덕왕군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강화도 유배지에서 천대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원범은 그렇게 버려진 왕족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글을 배우지 못했고 왕실 예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분과 환경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어떤 이는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고 어떤 이는 산골에서 나무꾼으로 자랍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태어난 환경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미래가 결정되는 현실. 철종의 어린 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신분인가, 환경인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인가? 강화도에서의 삶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지게에 지고 마을로 내려와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쌀 한 대를 사면
그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왕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동정이나 존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역적의 자손이 뭘 안다고. 왕족이라면서 나무나 하고 있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이원범은 자랐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는 얼어붙은 땅에서 넘어져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을 부를 돈도 없었고 약을 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물로 상처를 씻고 헝겊으로 동여맨 채 다음 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절뚝거리며 나무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본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저것 봐라, 왕족 나무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힘도 반항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초가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형들과 함께 쌀뜨물로 연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역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원범아. 내가 왕족으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이원범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때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이원범은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고 주어진 환경에서 그저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견디는 것도 용기입니다. 살아남는 것도 승리입니다. 이원범이 19년을 버텨낸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다가올 운명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강화도 산골에서의 삶. 그것은 철종이라는 인간을 만든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곧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1849년 6월 6일 조선 왕실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헌종이 급사한 것입니다. 23세의 젊은 나이. 후사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왕위를 이을 직계 후손이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왕통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헌종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호년 6월 6일 임금이 경복궁 양심앞에서 승하하였다. 나이 23세였다. 헌종의 죽음은 단순한 왕의 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헌종은 8세에 즉위했고 평생 세도 가문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특히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 일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헌종은 2번 혼인했지만 후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효연왕후와 효정왕후 모두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관들의 기록을 보면 헌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지만 왕답게 살지 못하는 고통, 세도 가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압박, 이런 상황이 그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1849년 6월 헌종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로 되어 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증상도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후계자였습니다. 헌종에게는 아들도 딸도 없었고 직계 형제도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심각한 왕위 계승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조직이나 국가에서 후계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준비되지 않은 승계는 혼란을 낳고 그 혼란은 권력의 공백을 만듭니다.
오늘날 기업이나 정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 승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헌종의 급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스템은 한 사람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헌종이 세상을 떠난 그날 밤 경복궁은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이 급히 소집되었고 밤새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후사가 없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왕통을 이을 사람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누구를? 회의는 결론 없이 이어졌습니다. 직계 왕족 중에는 적합한 후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정치적으로 부적합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의정 정원용이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신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사옵니다. 순원왕후가 물었습니다. 말해보라. 강화도에 덕왕군의 자손이 있사옵니다. 비록 유배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혈통으로는 왕통을 이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덕왕군이라면 역적 아니오? 그 자손을 어찌 왕으로 삼는단 말이오? 하지만 정원용은 단호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왕통이 끊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순원왕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기회라는 것을, 나무꾼으로 살아온 청년을 왕으로 만들면 그는 자신들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고 정치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진짜 권력은 누가 쥐게 될까요? 순원왕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화도로 사람을 보내라. 덕왕군의 셋째 아들 이원범을 찾아 즉시 궁으로 들이라.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헌종의 급선은 단순한 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공백이었고 새로운 권력 구도를 만들 기회였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계산된 선택이라고 기록합니다. 세도 가문은 왕통을 잇는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왕을 선택했습니다. 이원범은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조종하기 쉬운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이중성입니다. 명분과 실리, 정통성과 통제가 교묘하게 결합된 순간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위기는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를 지배한 것은 왕이 아니라 세도 가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동 김씨는 60년 넘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순조, 헌종, 그리고 이제 철종까지 3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안동 김씨의 권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왕실을 장악했을까요? 순원왕 후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왕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며 조정의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였다. 세도 정치의 핵심은 수렴청정이었습니다.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출신으로 순조의 비였습니다. 순조가 죽고 헌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그녀는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렴청정은 원래 어린 왕을 보좌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헌종이 성인이 되어서도 수렴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한 후에도 또다시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은 있지만 왕권은 없다는 뜻입니다.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 일가가 모든 인사권, 재정권, 군사권을 장악했습니다. 왕은 그들이 올리는 문서에 옥새만 찍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이렇게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친족을 요직에 배치하고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삼정의 문란도 이 시기에 심화되었습니다. 전정, 군정, 황공 모두 부패로 얼룩졌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사유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소수가 그것을 독점하면 사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특정 집단이 권력을 세습하고 공적 시스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철종시대의 세도 정치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권력은 감시되어야 하고 제도는 투명해야 하며 책임은 명확해야 합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1851년 철종 즉위 2년차의 일입니다. 한 젊은 관리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철종은 그 상소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옳은 말이다. 즉시 시행하라. 하지만 며칠 후 그 관리는 귀향을 갔습니다. 안동 김씨의 핵심 인물 김자근이 순원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저자는 분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조정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순원왕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처리하라. 철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명령조차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철종은 한때 친위 세력을 만들려 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젊은 관리들을 등용하고 조금씩 권력 기반을 다지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는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철종이 신임하던 관리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어떤 이는 뇌물 혐의로, 어떤 이는 근무 태만으로, 어떤 이는 불경제로. 명분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철종 주변에서 믿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철종은 이렇게 고립되었습니다. 왕이지만 외로웠고 권력자지만 무력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동 김씨가 올리는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뿐이었습니다. 세도 정치의 본질은 권력에 사유하였습니다. 안동 김씨는 왕실을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왕은 상징으로만 존재했고 실제 권력은 소수가 독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투명성이 사라지고 책임이 모호해지고 부패가 만연합니다. 철종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고 감시받아야 하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 구조. 그것은 철종을 왕으로 만든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철종을 선택한 과정은 더욱 치밀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이원범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역적의 자손이었고 왕위 계승 서열에서도 밀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안동 김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입양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철종실록 즉위년 6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덕왕군의 셋째 아들 이원범을 익종대왕의 양자로 삼아 대통을 잇게 하였다. 이 한 줄의 기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익종은 순조의 아들로 왕세자였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헌종입니다. 안동 김씨는 이원범을 익종의 양자로 삼음으로써 그를 헌종의 형제로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 절차였을 뿐 실제로는 권력의 조작이었습니다. 이원범은 익종을 만난 적도 없었고 왕실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갑자기 왕자로 만든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록 조작이었습니다. 덕왕군의 영모 기록은 축소되었고
이원범의 혈통은 미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승정원일기의 일부 기록은 훼손되거나 사라졌습니다. 불리한 기록을 지우고 유리한 서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조작이었습니다. 권력은 과거조차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보와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권력자가 기록을 통제하면 진실은 사라지고 왜곡된 서사만 남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여론을 만들고 역사를 쓰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철종 시대의 기록 조작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진실한 기록은 역사의 토대입니다. 1849년 6월 9일 강화도에서 이원범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를 데려가는 것입니까? 영의정 정원용이 대답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양에 도착한 이원범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거대한 건물, 처음 경험하는 예법, 처음 입는 화려한 옷.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순원왕후가 그를 불렀습니다. 원범아,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된다. 예, 왕이라니. 저는 나무꾼인데요. 이제는 아니다. 내가 조선의 제25대 왕 철종이다. 이원범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왕이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관리들이 그에게 족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하, 이것이 전하의 새로운 가계도입니다. 그 족보에는 이원범이 익종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저는 덕왕군의 아들인데. 이제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전하는 익종대왕의 아들이십니다. 이원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한 관리가 낡은 문서 더미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들은 태워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덕왕군 관련 기록들입니다. 전하의 즉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불타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재가 되고 조작된 서사만 남았습니다. 입양과 기록 조작은 권력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안동 김씨는 법적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이원범의 정체성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었고 불리한 기록은 지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권력의 재생산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록합니다. 진실은 때로 권력 앞에서 무력하지만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법적으로 왕이 된 이원범. 하지만 그것은 진짜 왕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1849년 7월 25일 이원범은 정식으로 즉위했습니다. 철종이라는 묘호를 받고 조선의 제25대 왕이 되었습니다. 궁궐 밖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새 임금 만세. 하지만 궁궐 안 현실은 달랐습니다. 철종은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 문인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왕은 있으되 왕권은 없고 정각은 화려하되 안에 계신 분은 외롭기만 하다. 철종의 일상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원왕후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 관리들이 준비한 문서를 읽고 옥새를 찍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치적 결정은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 대신들이 내렸고 철종은 그것을 승인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교육조차 통제되었습니다. 철종은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로 즉위했습니다. 안동 김씨는 그에게 최소한의 교육만 시켰습니다. 경전을 읽고
예법을 익히고 글씨를 쓰는 정도. 하지만 정치, 군사, 경제에 대한 실질적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철종이 똑똑해지면 통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왕이 그들에게는 더 유용했습니다. 철종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것을, 권력자지만 무력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직함은 있지만 권한이 없고 지위는 높지만 영향력이 없는 상황. 오늘날 조직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목상 리더이지만 실제 결정은 다른 사람이 내리는 구조. 철종의 경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직함인가 아니면 실질적 영향력인가? 즉위 1년 후 철종은 한 가지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젊은 관리 한 명을 승진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정삼품으로 올리고 싶소. 하지만 영의정 정원용이 말했습니다. 전하, 그 인사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철종은 주장하려 했지만 순원왕후가 개입했습니다. 전하, 조정의 일은 경험 많은 대신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그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종은 그날 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왕인가?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철종은 궁궐 밖 백성들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밖에 나가보고 싶소. 하지만 관리들이 막았습니다. 전하, 위험합니다. 왕께서 함부로 궁을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백성들을 직접 보고 싶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하들이 보고를 올릴 것입니다. 철종은 평생 궁궐 안에 갇혔습니다. 강화도에서는 산을 자유롭게 다녔지만 왕이 된 후에는 궁궐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철종은 순원왕후에게 물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제가 언제쯤 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정이란 왕이 직접 정사를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순원왕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아직 어리시니 좀 더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20살이 넘었습니다. 정치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철종의 친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안동 김씨가 올리는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 철종의 즉위 후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도 통제되었고 인사권도 없었고 궁 밖으로 나갈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무력한 존재.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식적 권력과 실질적 무력함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허수아비로 살아가는 왕. 그 삶이 철종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왕좌에 앉은 지 5년. 철종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던 청년이 점차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외로움, 좌절,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께서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말이 있다. 이 기록은 철종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철종이 술을 마신 것은 방탕해서가 아니라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문서를 읽고 도장을 찍고 형식적 회의에 참석하고 다시 처소로 돌아오는 일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변화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날들. 철종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왕비 철인 왕후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안동 김씨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내관들은 그를 두려워만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의 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철종은 술로 그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 의미 있는 관계와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고립되고 무력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성공했지만 외롭고 부유하지만 공허하고 인정받지만 무력한 상황. 철종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위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인가? 1854년 어느 겨울밤 철종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고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문득 강화도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던 그때, 나무를 하며 산을 오르던 그 시간들, 비록 천대받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날들, 내가 왕이 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화려한 옷, 넓은 궁궐, 수많은 신하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모두 잃었습니다. 자유, 의미, 희망. 그날 밤 철종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날 철종은 순원왕후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십시오. 저도 이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순원왕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하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전하의 위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철종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술은 점점 늘어났고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1863년 철종은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로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마음의 병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철종의 붕괴는 한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잃었습니다. 의미 없는 삶, 목적 없는 나날, 끝없는 외로움. 이것이 그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존엄은 지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권력은 때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철종의 죽음.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63년 12월 8일 철종이 승하했습니다. 또다시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철종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고 시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실록 즉위년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성군의 둘째 아들 이재왕을 왕으로 삼았다. 이가 고종이다. 철종의 죽음 후 왕위는 고종에게 넘어갔습니다. 고종은 당시 겨우 12세였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다시 수렴청정이 시작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변수가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오랫동안 권력 밖에서 기회를 노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시작했고 안동 김씨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넘게 이어진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숙청하고 서원을 철폐하고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물론 그의 정치도 문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안동 김씨의 독점 체제는 끝났습니다. 철종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의 흐름은 결국 바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낡은 구조는 무너집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구조도 결국에는 변화합니다. 철종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가능하고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국 온다는 것. 1864년 초 흥선대원군은 첫 번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동 김씨의 핵심 인물들을 조정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김작은, 김병학 등 세도 정치의 주역들이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권력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부패한 세도 정치는 끝났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60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안동 김씨의 지배가 끝난 것입니다. 물론 흥선대원군의 통치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권력을 독점하려 했고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철종시대의 무기력한 왕정은 끝났다는 것. 역사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철종은 비운의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그의 시대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사유화될 수 없고 왕은 허수아비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백성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철종 이후 시대는 변화했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무너졌고 새로운 권력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리 오래 지속된 부조리도 결국에는 끝난다는 것을, 변화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철종의 비극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후대에게 경고가 되었고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고통 위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철종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은 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장면을 통해 철종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강화도 나무꾼에서 시작해 왕위에 올랐지만 결국 고독 속에서 죽어간 한 인간의 이야기. 이 7장면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버려진 왕족의 삶을 보았습니다. 가난과 천대 속에서도 하루하루 견뎌낸 이원범의 모습. 두 번째 장면에서는 왕위 계승 위기와 그것을 이용한 권력의 계산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장면에서는 세도 정치의 실체와 치밀한 권력 설계를 목격했습니다. 입양과 기록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왕.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장면에서는 왕좌에 앉았지만 무력했던 철종의 현실과 그로 인한 개인의 붕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장면에서는 그의 죽음 이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철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있으되 왕권은 없었고 백성은 고통받았으되 구할 자가 없었다. 이 문장은 철종시대 전체를 압축합니다. 권력의 형식과 실질이 분리된 시대. 한 인간이 최고 지위에 있으면서도 가장 무력했던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인가? 직함과 지위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궁궐 안에 갇힌 왕과 산을 자유롭게 오르던 나무꾼. 누가 더 자유로운가?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옥새를 찍는 삶과 의미 있는 선택을 하며 사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철종의 삶은 우리에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철종이라는 한 인간의 비극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후대에게 경고가 되었고 권력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7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한 사람의 존엄은 지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서 온다는 것. 이 진리는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제25대 왕 철종의 삶을 7장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강화도 나무꾼에서 왕이 된 남자. 하지만 왕자는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었고 권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버려진 왕족으로서 철종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가난과 천대 속에서도 생존한 그의 모습은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헌종의 급서와 왕위 계승 위기를 통해 권력의 공백이 어떻게 계산된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어떻게 60년 넘게 조선을 지배했는지 그 구조적 악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네 번째로 입양과 기록 조작이라는 치밀한 설계를 통해 권력이 역사조차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왕이 되었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철종의 현실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외로움과 무력감 속에서 무너져간 한 인간의 내면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철종 이후 시대의 변화는 역사가 결국 앞으로 나아간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서 오는가? 철종의 삶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고 그의 비극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철종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